한여름의 더운 날, 한국의 한 LP 음악 카페. 실내에서는 7, 80년대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한 외국인 여성이 고개를 기울인 채 눈을 감고 있습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곡은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입니다. 이 여성은 30년 전 사랑했던 한국인 남자와 손을 잡고 들었던 유일한 한국어 노래를 떠올리며 그리움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고 남자의 등장에 그녀는 충격에 빠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습니다. 남자 또한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데요. 그리고 이내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니스 출신의 카트린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도 벌써 50이 훌쩍 넘었네요. 저는 얼마 전 직장에서 은퇴한 후 현재는 지역의 소외된 아동들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어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보통 어엿한 성인이 된 자식이 있지 않나요? 네, 물론 저도 엄마입니다. 제 곁에는 항상 저를 아껴주고 살뜰히 챙겨주는 사랑스러운 딸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춘기 소녀들은 부모에게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주기 마련인데 저희 딸은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철이 일찍 들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게 큰 걱정을 안겨준 적이 없었죠. 아마도 제가 혼자서 힘들게 딸을 키워온 걸 알기 때문에 더 일찍 성숙해진 것 같아요. 딸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의 고생을 이해하고 항상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며 함께 이겨내려 노력했어요. 덕분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언제나 믿음직스러운 효녀로 자랐답니다. 제 딸은 제 삶의 버팀목이자 친구 같은 존재로 딸 덕분에 저는 늘 힘을 얻고 마음이 든든했어요. 제가 어쩌다가 남편 없이 딸을 혼자 키우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저는 미혼모였거든요. 이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0여 년 전을 되돌아봐야 해요. 그 일은 제 고향인 니스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은 프랑스를 떠올리면 대부분 파리를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제 고향인 니스도 정말 아름답고 로맨틱한 곳이에요. 니스는 프랑스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휴양지죠. 에메랄드 빛으로 빛나는 지중해 바다를 감상하고 수영도 즐길 수 있으며 유명한 샤갈 미술관도 있답니다. 니스의 해변은 매력적인 해변가와 활기찬 분위기로 유명했고 1년 내내 따뜻한 기후 덕분에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곳이에요. 저는 이곳을 정말 사랑하지만 한국 분들은 아직 파리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한국 분들은 파리의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 같은 유명한 관광지를 먼저 가시더라고요. 최근에는 SNS 덕분에 니스가 유명해져서 이제는 한국의 젊은 분들이 많이 놀러 오시지만 30년 전에는 니스를 혼자 여행하거나 친구와 함께 오는 한국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30년 전 저는 니스 샤갈 미술관에서 해설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직업에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미술관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술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시기에 저는 일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리는 7월과 8월은 미술관도 많은 방문객으로 북적이기 때문에 해설 요청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프랑스인들과는 다르게 7월과 8월에는 열심히 일하고 8월 말부터 9월까지 휴가를 가곤 했어요. 일반적인 휴가철이 아니어서 함께 갈 친구를 찾기 어렵긴 했지만 그 시기에는 관광지들이 비교적 한산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죠. 특히 붐비지 않는 해변에서 책을 읽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는 것이 저만의 힐링 방법이었어요. 30년 전 그날도 드디어 기다리던 휴가가 다가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떴던 날이 있었어요. 마지막 해설을 마치고 나면 자유롭게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무척 좋고 그날은 유난히 바쁜 날이었지만 내일이면 드디어 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모든 일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게 오히려 문제였어요. 마지막 해설 시간에 맞추려고 서둘러 뛰어가다가 그만 계단에서 크게 넘어지고 말았죠. 신발 굽이 부러져 버렸고 시간은 촉박해서 수선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무릎은 긁히고 신발은 망가진 채로 마지막 해설을 위해 발을 절뚝이면서 미술관에 들어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저의 해설을 듣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저녁 시간엔 방문객이 줄긴 하지만 심지어 남자 혼자 와서 미술관 해설을 듣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니스에서 보기 드문 동양인 남자였죠. 그 남자는 깔끔한 옷차림에 좋은 향기가 났어요. 그간 니스에서 본 동양인은 보통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남자는 옷차림을 봐선 중국인은 아닌 것 같았고 키도 큰 걸로 보아 일본인도 아닌 것 같아서 출신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니스엔 신혼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혼자 온 한국인 남자가 꽤 독특해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저는 그 남자에게 작품에 대한 해설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인 남자의 시선이 미술 작품이 아닌 제 다리로 향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엔 그냥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해설을 이어가면서도 그의 시선이 계속 신경에 거슬렸고 마음 한구석에 불쾌한 감정이 밀려왔죠. 저는 최대한 표정을 관리하면서 해설을 이어갔지만 속으로는 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남자가 제 다리를 가리키며 괜찮겠냐고 묻더라고요. 한국 남자의 말에 저도 제 다리를 보았는데 웬걸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남자가 그렇게 제 다리를 쳐다본 거였어요. 아플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 미술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 제가 안쓰러워 보였나 봐요. 순간 너무 창피했던 저는 괜찮다며 시간이 가고 있으니 빨리 가시죠라고 했는데 남자가 오늘은 그만하자는 거예요. 내일 다시 예약을 잡고 오겠다고 했어요. 아픈 걸 참고 걷는 게 보이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전 내일부터 휴가인데 오늘만 참으면 되니 상관없다고 잘라 말하며 미술관 투어를 계속 이어나갔고 잠시 주춤하던 한국 남자는 말없이 나가버리더라고요. 호의를 너무 단칼에 거절해서 기분이 나빴나 하고 그를 찾으러 따라 나갔는데 이미 가버렸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 해설은 찝찝한 기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퇴근 준비를 하고 미술관 밖으로 나가니 아니 글쎄 아까 사라졌던 한국 남자가 미술관 앞에서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곳에 계시냐고 물었더니 갑자기 잃어버린 물건이 생각나서 급하게 나간 거라며 제게 연고와 밴드를 건네더라고요. 불과 만난 지 2시간도 안 된 한국 남자가 초면에 나에게 왜 이런 친절을 베풀지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한데 미술관에서 단칼에 거절한 게 미안해서 이번에는 고맙다고 말하며 연고와 밴드를 받았어요. 프랑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매너에 당황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남자와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러다 그가 저에게 궁금한 것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결혼한 남자가 왜 혼자 여행을 왔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혹시 부인과 싸웠다면 화해할 수 있는 좋은 레스토랑을 소개해주겠다고도 했죠. 그 남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결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제가 오해한 게 미안해졌죠. 그러자 한국 남자는 자신을 제게 소개하더라고요. 이름은 영민이고 최근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예정이라 잠시 시간을 내어 혼자 유럽 여행을 온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래는 니스에 올 생각이 없었는데 파리 여행을 갔다가 그곳의 지저분함에 질려서 여행 계획을 바꿔서 니스로 왔다네요. 그날은 영민 씨와 시간을 잊고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생생해요. 문화는 다르지만 말도 잘 통하고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한국 남자, 영민 씨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니스에서 다른 나라로 넘어갈 계획이었는데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면서 니스에서 계속 머물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 영민 씨가 니스에 머물던 내내 저희는 매일 만나게 되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민 씨가 곧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였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예정이었으니 우리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영민 씨가 다시 한국에 갈 때쯤 우리는 담담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죠. 사실 1~2주 정도 만난 사이에 울고불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여름 휴가 동안 짧게 불장난한 정도로 생각하고 쿨하게 보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가운데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연애도 많이 해보고 이별도 겪어봤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짧은 만남을 연애라고 부르기도 애매한데 공허함이 너무 커서 혼란스러웠죠. 프랑스에서는 오랜 연인들도 사랑해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정말 특별한 관계에서만 쓰는 말이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사랑인가 싶었어요. 영민 씨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시차도 무시하고 밤을 새워가며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몇 달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더 커졌죠. 제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지에 쏠려 있었어요. 그러던 중 영민 씨가 한국에 한번 오지 않겠냐고 묻더니 부모님을 뵙고 우리 미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마침 겨울엔 비수기라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망설임 없이 한국으로 갔어요. 출국장에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는 영민 씨를 보자마자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걸어도 되겠다고 생각했죠. 한국에서 영민 씨의 부모님도 만났어요. 다행히 영민 씨 부모님은 저를 예뻐해 주셨고 영민 씨도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프랑스로 오기로 한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영민 씨가 프랑스에 오기 일주일 전 저는 제 몸의 이상함을 감지했어요.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더니 평소엔 아무렇지도 않았던 미술관에서 나는 특유의 그 냄새를 못 참겠더라고요. 미술관에 들어서면 참을 수 없는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제가 큰 병에 걸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영민 씨와의 그날 밤이 생각났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글쎄 선명한 두 줄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영민 씨를 쏙 닮은 아이의 얼굴도 궁금해졌죠. 그리고 영민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는데 몇 초였지만 저에겐 그 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생각한 영민 씨의 반응과는 달라서 조금 서운했지요. 이내 영민 씨는 프랑스에 빨리 오겠다고 말했고 영민 씨가 프랑스에 오는 날 저는 공항에 가서 기다렸지만 그는 끝내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염없이 프랑스 공항의 입국장에 서서 기다렸던 그 장면이 마치 어제처럼 기억이 나네요. 무슨 일일까 싶어 전화를 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영민 씨가 프랑스에 오다가 사고라도 난 것 아닐까란 생각했지만 몇 주가 흘러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기다림이 계속되자 저를 피해 숨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섣불리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 다니던 미술관도 그만두고 프랑스의 어느 시골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부모님께도 너무나 죄송했기 때문에 면목이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꼭 지키고 싶었어요. 그렇게 부모님께 저는 저의 임신 사실을 숨기고 조용히 떠났어요. 그곳에서 저는 아이를 혼자 낳았습니다. 엄마가 된 저는 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아빠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어찌 보면 남들보다 더 엄하게 아이를 가르쳤어요. 어찌 생각하면 딸한테는 미안해요. 딸은 태어난 순간부터 아빠의 존재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가끔 학교에서 친구들의 아빠 이야기를 듣고 와서 왜 나는 아빠가 없는 거냐고 제게 물을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아빠는 사고로 일찍 하늘나라에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 모르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도 확인을 못하고 산 지 벌써 30년이 흘렀으니까요. 그래도 딸은 아빠가 없다고 해서 기죽는 일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아빠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더욱 특별하게 생각했는데요. 딸은 자신의 몸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왜 요즘 한국이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하잖아요.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아이돌들이 전 세계 음악 차트를 휩쓸고 있고, 기생충 같은 영화는 아카데미 상도 타고, 또 한국 드라마는 스토리도 재미있고 퀄리티도 높아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며, 한국 화장품이나 뷰티 제품은 품질도 좋고 혁신적이라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가 많죠. 게다가 한국 음식은 맛도 좋고 건강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딸은 자신 있게 자기 몸에 반은 한국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기특하지 않나요? 제 딸은 공부도 잘했고 엄마 고생한다며 대학 시절 내내 장학금도 놓치지 않고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내노라 하는 대기업에 취업했고,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다면서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더니 아빠의 나라인 한국에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어요. 오래전 그날이 떠오르면서 아픔이 생생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전 딸의 제안으로 한국에 가게 됐어요. 30년 만에 간 한국은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인천국제공항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멋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30년 전 기억 속의 공항과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공항 내부는 정말 깨끗하고 넓고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했어요. 그리고 최신 기술이 도입된 안내 시스템들, 와, 이건 정말 대단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와서 공항철도를 탔는데 이게 마치 미래에서 온 열차 같더군요. 지연이나 연착 없이 정해진 시간표에 딱딱 맞게 운행되는 모습에 감탄을 연발했어요. 공항철도는 고속으로 달리면서도 흔들림도 거의 없고 쾌적했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죠.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거리마다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모습은 정말 흔한 일이 되었고, 거리 곳곳에 있는 공공 와이파이와 스마트 가로등은 한국의 현대화를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길을 걸으면서 느낀 건 사람들의 모습도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패션이 더 다양해지고 세련되어졌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어울려 다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곳곳에서 들리는 다양한 언어들을 들으면서 한국이 이제 진짜 글로벌 도시가 되었구나 싶었죠. 정말 믿기지 않아 제가 혼잣말을 했어요.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놀라울 정도로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탄했답니다. 딸과의 서울 여행은 너무나 알찼어요. 딸의 철저한 계획성 때문에 쉬지 않고 따라다니는 것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딸 덕분에 서울의 명소란 명소는 다 가본 것 같습니다. 남산타워에서는 서울의 멋진 야경을 보고 자물쇠를 걸며 소원을 빌었고, 명동에서는 떡볶이, 호떡, 붕어빵 등 길거리 음식을 즐겼어요. 한강공원에서는 돗자리를 깔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치킨과 맥주도 즐겼고, 이태원과 경리단길도 가봤어요.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한옥카페도 갔는데 그곳에서 먹은 약과가 참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거리인 홍대에서는 길거리 공연을 구경하고, 딸이 좋아하는 올리브영에서 화장품도 잔뜩 사고 인생 내 컷이라는 스티커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째 되던 주말 저녁, 딸이 제게 가보고 싶은 곳 없냐며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만 한 것 같다며 엄마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전 괜찮다고 말했지만 딸은 예전에 아빠랑 한국에서 데이트할 때 가본 곳이라도 가보자며 조르길래 예전에 영민 씨와 함께 갔던 인사동 카페에 가보자고 했어요. 그곳은 LP판으로 음악을 틀어주던 곳이어서
영민 씨가 정말 좋아하던 곳이었거든요. 그곳에서 함께 김광석 노래를 듣곤 했습니다. 근데 저 참 바보 같죠? 저 싫다고 도망간 놈이 뭐가 좋다고. 그런 추억을 까먹지도 않고 간직하고 있었는지 말이에요. 아무튼 딸의 성화에 모시겨 이미 그곳은 세월이 많이 흘러 없어졌을 수도 있다고 하고선 어렴풋이 남은 기억을 잡고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카페가 여전히 있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건 그날도 마침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려서 터질 것만 같았어요. 30년 전에 저와 영민 씨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내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카페 주인이 영민 씨였던 거죠. 죽었거나 또는 도망갔다고 생각한 영민 씨가 30년 만에 제 눈앞에 나타났어요. 영민 씨 역시 저를 보자마자 몸이 마비된 듯 얼어붙었고 계속 저를 보더니 이내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혔어요. 그러더니 영민 씨는 제게 카트린 맞아? 라고 묻더군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어요. 왜 이제 내 앞에 나타났는지 슬프기도 했지만 화도 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럽더라고요. 딸은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자리를 비켜줬고 영민 씨와의 어색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영민 씨는 도대체 어디 갔었냐며 제게 되려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의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서로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보니 영민 씨는 제가 임신 소식을 알리자 예정된 날보다 더 빨리 프랑스에 와서 저를 놀래켜줄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비행기 일정을 바꿔 공항에 가던 중이었는데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대형 트럭과 교통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생사를 오고 갈 정도로 크게 다쳤다고 했어요. 영민 씨는 사고 충격으로 뇌에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해 오랫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답니다. 그 당시 의사 선생님도 영민 씨가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생활은 힘들 거라고 했대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그런데 기적처럼 영민 씨가 깨어났는데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는 것도 거의 불가능했다고 해요. 그런데 영민 씨의 마지막 기억이 자신의 아이를 가진 제가 떠올랐고 절 만나기 위해 무조건 다 나아서 프랑스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서 조금씩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언어치료 덕분에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대요. 영민 씨가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니스에 있는 샤갈 미술관으로 저를 찾으러 왔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영민 씨가 사라진 저를 찾는 게 마치 모래알 속에서 바늘 찾기 같았다고 하네요. 영민 씨는 저를 찾지 못해 괴로워했고 저는 영민 씨를 원망하며 30년을 살아왔어요. 어쩜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을까요? 서로를 찾지 못한 그 시간이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영민 씨는 저를 찾지 못한 후 결국 한 곳에서 저를 기다리기로 했대요. 그래서 우리들의 추억이 서려 있는 이 카페를 인수하고 제가 언젠간 찾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해요. 매일매일 그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며 다시 만날 날을 꿈꿨다고 하네요. 영민 씨의 간절했던 마음에 하늘도 감동하신 걸까요? 30년 만에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라도 만난 것을 좋아해야 할까요? 그동안 함께 누리지 못한 행복의 아쉬움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하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갈라놨어야 했는지 영민 씨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봤다면 더 빨리 한국에 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밀려왔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빠를 처음 만난 딸도 한동안 어리둥절해했지만 딸은 이제라도 다시 아빠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어요. 억울함과 슬픈 마음은 접어두고 비록 30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영민 씨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연히 딸과 함께 한국에 왔다가 제가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뿐이랍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